그러니까 강단이 좀 떨어져 있어서 마이크를 녹음하셔야 된다고 해서 마스크를 부득이하게 벗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제가 저의 연구 이야기를 나눠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저는 충남대학교에서 의과대학 수련을 마치고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안과 전문의 이제 펠로우 과정하고 진료 교수를 한 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 처음으로 전주라는 곳에 와가지고 이제 지내고 있고요. 제가 전주 이씨인데 2020년도에 처음 전주를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적응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조금은 지루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번 시간에 의료융합 기술이 뭔지도 아시지만 안과? 나 요 정도 지식, 상식 좀 쌓았다 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넘어가. 그래서 저희가 눈 모양을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흔히 안과 의사들이 눈이 뭐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카메라 덕후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카메라 좋아하시는 선생님들 계실까요? 제가 얼마 전에 캐논 이제 풀프레임으로 OD 마포를 구입을 했는데요. 끄덕이시는 선생님들이 없는 거 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 네. 전문가가 한 분이. 아, 정말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카메라에 비유를 하는데, 네. 근데 이게 동영상이 있어가지고 제가 올라가서 하다가 내려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진을 꼭 보여드립니다. 빛이 통과해서 이 앞쪽에 각막이 있고 수정체 그리고 눈 알을 통과해서 필름이라고 해당되는 이 망막에 상이 맺히는데요. 즉 눈은 이제 광학적으로 공통된 축을 가진 여러 개의 렌즈 합성체라고 저희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빛이 들어오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서로 다른 매질을 겪으면서 이제 굴절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눈은 저희가 단순한 요 아이볼, 안구뿐만 아니라 눈꺼풀부터 해가지고 눈물기관, 눈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근육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를 보시는 모든 선생님들도 계속 눈을 움직이면서 보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눈알 자체가 굉장히 작은데 저희가 해부학적으로 세 층으로 나눠서 여러 분야로 평생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한 요 수정체는 이런 식으로 약간 원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혈관에 무색 투명하고 약 20디옵터 정도의 굴절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수정체가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혼탁해지는 것이 이제 백내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백내장이 생기면은 잘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를 제대로 못하고 산란되고 또 제대로 초점을 맞지 못하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흐리고 뿌옇고 침침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눈알이 굉장히 작은데요. 제 엄지손가락이 한 5c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눈이 요 눈알 자체가 약 23mm 그리고 용적이 6.5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눈에 안과 의사들이 평생을 연구를 하게 되겠고 눈만 괜찮은 게 아니라 요 눈에 딱 연결되는 신호가 저희가 후두엽이라고 하는 뒤통수에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바로 앞쪽 얼굴 앞에 있는데 뒤통수까지 연결을 해야 되니까 이 전깃줄 같은 신호를 연결해주는 것이 시신경이 되겠고요. 이 여러 가지 엑선으로 구성되는데 약 120만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각신호가 빛이 이제 들어와서 시세포에서 전기 자극으로 바뀐 다음에 그 뒤로 이제 시신경을 타고 아까 말씀드렸던 뒤통수까지 가는 이런 경로까지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기생리학회 검사들을 보면은 자극을 줘서 뇌까지 연결되고 어떻게 자극을 받는지 이런 연구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과는 사실은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의대, 의사, 안과 의사 뭐 요 정도면 되시겠지만 저희가 굉장히 소심한 과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다 5개로 분야를 나눠가지고 앞쪽 그리고 요 유리체라고 하는 부분, 망박, 눈물기관, 소아사시 신경안과 이렇게 나누고 제가 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소아사시 신경안과 부분이고요. 사실 조금 부끄럽지만 안과계에서도 마이너라고 불리는 보통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이렇게 눈 시신경을 연구를 하고요.
제가 동공 관련된 거, 그리고 뇌랑 연관돼서 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력 발달은 어떻게 되는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제 펠로우 시절에 박사과정을 끝나고 저희는 이제 전문의를 따고선 이런 세부 분야 전공을 하는데요. 이제 서울대병원에서는 소아 애기들한테서도 암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종양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외과 분야, 그리고 애기들 눈 움직임, 또 수술하는 것. 그리고 나서 제가 처음 연구를 따게 된 게 눈의 피로도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PI는 아니었고 저희 멘토 교수님께서 따셨고 이제 삼성 모니터 커브드 모니터가 한 2014년, 2015년쯤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모니터를 통해서 눈이 과연 커브드가 있으면은 피로하지 않느냐를 연구를 했었고요. 또 VR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요. 저희가 지금도 보고 하루 종일 보잖아요. 안과 의사들도 제가 환자들 눈 볼 때, 수술할 때도 이렇게 현미경으로 모니터를 매일 봅니다. 오늘도 제가 오후에 외래를 보고 왔는데, 한 초등학교 애기들 한 30명한테 매번 핸드폰 하지 마라, 밤에 불 끄고 보지 마라, TV 보지 마라 하는데, 사실 저도 밤에 불 끄고 매일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보고 있는데, 환자들이 대부분 눈이 불편하다라고 오지만, 정말 다양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눈이 왜 피로할까? 그리고 눈의 피로도를 어떻게 객관화하고 우리가 하루 종일 보는 모니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기존의 평면 모니터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앞쪽 정면 보는 이 거리랑 사이드를 보는 거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초점 거리가 변동폭이 커지니까 계속 초점을 맞추는 게 좀 불편하겠다라는 것에 출발해서 모든 거리를 일정하게 하는 커브드 모니터를 찾아보자.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의 곡률이 좋을까라고 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면 모니터부터 해가지고요. 4천 그리고 가장 많이 휘어졌던 곡률인 1000R까지 해서 모니터를 했고요. 이제 정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큰 모니터 앞에서 여러 가지 사물들을 따라보는 게임을 하고 이제 안과적인 지표들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게 제가 2015년도에 처음 했던 연구라서 굉장히 미흡했고 처음에 이제 활기차게 딱 출발했던 연구여서 이런 되게 조잡한 그런 태스크를 직접 만들었었거든요. 거의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매일 밤 잠 못 이루면서 이런 것들을 해서 대상자들한테 막 계속 집중해서 눈을 쓸 수 있게.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시대상을 또 반영하는 박지성도 나오고 이런 식의 뭐 태스크들을 하면서 눈이 과연 필요할 것이냐 이런 연구들을 했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찾게 하려고 했는데요. 선생님들이 더 필요해지실 수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눈을 어떤 사물을 추적하면서 따라보게 하면서 피로도를 유발을 하는데 과연 어떤 모니터가 제일 편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프리미티브한 연구를 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곡률이 있는 것이 가장 괜찮았고 약간 삼성 측과 이해관계가 없었긴 했지만 삼성 측에서 출판하고자 하는 그 커브드 모니터의 곡률이 가장 괜찮다라는 결론을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연구였습니다. 상업적 이해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했던 것이 이제 삼성에서 그렇다면 너네가 연구를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기어 VR로 연구를 좀 해볼래? 라고 해서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시력 발달인데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들을 주로 보는데 아이들이 딱 태어나자마자 바로 잘 보이는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시기가 한 3, 4개월입니다. 그래서 100일 전후에 아이가 잘 못 본다라고는 무조건 이제 안과를 보게 하는데요. 그리고 성인 시력에 도달하는 시기가 약 6살 정도 지나가면은 이제 그때 시력표로 1.0을 읽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미운 나이 7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이미 아이들을 다 치료를 잘 시켜놔야지 시력이 잘 도달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약시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들이 알아두시면 나중에 한 번쯤은 자랑하실 수 있는 그런 지식인데요. 안경을 꼈는데도 시력이 안 나오는 것을 약시라고 합니다. 근데 뭐 백내장 이런 게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렸던 만 3세에서 6세 사이에 시력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 이 크리티컬 피리어드에 다른 원인이 없는데 시력이 발달하지 못해서 안경을 써도 1.0이 못 된다라는 것을 약시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아이들의 가장 저시력의 원인 중에 하나이고요. 그 약시의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하얗게 보이시는데 여기 수정체가 하얗게 아까 얘기했던 백내장이거든요. 애들도 태어나자마자 백내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상이 딱 쭉 물체가 빛이 도달해야 되는데 이 렌즈에서 맞춰서 못 돌아오는 경우 또 이야기는 뇌에 문제가 있어서 눈이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거든요. 눈떨림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초점을 못 맞춰서 제대로 사물을 못 보니까 시력이 발달하지 못하는 경우 또 요 세 번째 얘기는 이상한 걸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약간 눈꺼풀 처짐이 있어서 여기 빛이 들어와야 되는 이 동공 부분이 가로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빛이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시력 발달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눈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의 원인은 한쪽 눈은 똑바로 잘 보는데 몰려있고 눈이 올라가고 눈이 바깥으로 나가는 이런 사시 때문에 얘는 잘 발달하지만 이쪽 눈은 시력이 발달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흔히 짝눈이라고 하는데 한쪽 눈은 시력이 좋은데 반대쪽 눈은 안 좋아서 이렇게 두 눈의 차이가 있어서 시력 발달을 못하는 경우가 약시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거리에 있든 어떤 사물을 보든 이렇게 수정체와 동공이 변화되면서 요 망막에 딱 황반이라고 부르는 부분에 딱 초점이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아이들이 시력 발달을 못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시력이 안 나오는 아이들은 저희가 일단은 안경을 무조건 잘 써라 라고 해줍니다. 선명한 상을 맺혀야 되니까. 그 다음으로 하는 방법이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눈이 이제 가리고 있는 눈인데요. 그래서 좋은 눈을 이제 억지로 패치로 이렇게 가린 겁니다. 그래서 거의 한 하루에 기본 2시간. 어떤 아이들은 하루 종일 너 그냥 한눈 가리고 지내 라고 하는 거거든요. 쉽지 않죠. 예, 굉장히 괴로운 치료인데 그냥 교과서에 forcing the use라고 써 있습니다. 그냥 억지로 쓰게 해서 억지로 발달을 하게 하자. 근데 정말 힘듭니다. 예, 아이들한테도 괴롭고 엄마도 괴롭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시력을 또 힘들게 1.0을 읽게 만들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또 다른 시력만뿐만 아니라 뇌 쪽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 입체감도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시가 있는 아이들은 시력이 1.0이 된 게 아니라 지금 선생님들 중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보고 계시면은 움직이고 있는 거 다 느껴지시죠? 혹시 안 느껴지시면 꼭 저한테 이따가 얘기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모션 디텍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주변 사물을 이용해서 눈이 움직이는 것들을 같이 인지하는 능력들이 약시가 있는 아이들이 발달을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예전에 핫하게 논쟁되었던 색깔에도 구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스페셜 비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는 여기가 네모가 없지만 주변 사물로 인해서 네모가 있다는 걸 또 동그라미, 타원이 있다는 걸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뇌의 인지가 떨어져서 아이들이 시력 발달을 못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사물을 보고 이렇게 잡는 이런 Visual Motor Integration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약시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냐 단순히 눈만 좋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뇌에서 저희가 착시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런 뇌의 인지 발달도 같이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뇌를 자극해보자 라고 시작을 한 거고요.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는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뇌로 본다. 그리고 안과 의사 중에서 최초로 노벨상을 받았던 닥터 휴벌 위슬이라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뇌를 고쳐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온 치료가 이제 Binocular Stimulating Treatment라는 겁니다. 뇌의 가소성을 이용해서 시각 경로를 자극하고 발달시켜보자 라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어떤 사물 A라는 걸 봤을 때 정상화는 이렇게 선명하게 입력이 되고 이게 엠블로피아가 약시라는 건데요. 잘 안 보이는 눈은 흐리게 상이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두 눈에서 받은 시각 정보를 서로 협응을 해야 되는데 정상안에서 억제안으로
넌 흐린 이미지 보니까 그냥 이거 이미지 무시해 라고 해서 억제 신호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억제 신호 때문에 얘가 더욱더 시력이 발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안도 약시안이랑 똑같이 그냥 흐린 이미지를 줘서 너네 그냥 서로 같이 자극해서 발달해, 이 억제 신호 보내지 마 라고 하는 게 이제 양안시를 같이 자극하자라는 그런 치료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원리는 좋은 눈에는 선명한 이미지를, 흐린 이미지를, 그리고 안 좋은 눈에는 선명한 이미지를 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과랑 공과 선생님들이 이거는 이제 해외에서 만들었던 건데, 여기 시력별로 이 필터를 붙여서 이 필터를 안경에다 붙이면은 내가 1.0이었지만 0.2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레이디드 되는 필터 호일을 만들기도 했었고요. 또 좋은 눈과 서로 안 좋은 눈을 분리시키는 자극을 주는 도구로서 뭐 레드 그레인 글래스라든지 또 한창 아이패드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이런 테트리스 3D TV를 이용을 하였습니다. 레드 그린으로 한 걸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약시안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데요. 약시안으로 보는 이미지를 조금 더 하이 컨트라스트로 줘서 애기들한테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 30분 동안 이런 광산 게임을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움직이는 주인공이 빨간색이니까 안 좋은 눈이 어떻게든 이 이미지를 찾으려고 더 눈을 쓰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치료를 했고, 아이들이 하루 종일 한 6시간 이상씩 패치를 붙이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진 않지만 비슷한 효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었던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길게 제가 소개를 했는데, 귀어 VR로 제가 했던 연구는 약시안은 이렇게 선명하게 이미지를 주고 정상안은 이렇게 가우시안 블러 메소드 이렇게 저희가 단계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흐리게 이미지를 줘서 이 VR이 가장 큰 장점이 두 눈으로 보이는 상을 명확하게 분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떤 주인공이 나오면은 그 색깔과 일치하는 아이스크림을 앞에서 골라서 이렇게 던지게 하는 그런 게임을 시켰었고요. 이 게임이 계속 이 주인공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게임을 거의 30번씩 시키면 아이가 한 10분은 재밌어하다가 이제 지쳐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분, 일주일에 2번 하라고 하는데 수능도가 조금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오클루전이라고 하는 패치 붙이고 나서도 시력이 안 좋아졌던 아이들에게서 이런 VR을 이용한 바이노큘리티 스티뮬레이트 트리트먼트를 했더니 조금은 시력이 좋아진 아이들이 있었다. 여기가 한 22%거든요. 근데 22%는 포기를 해야 될 수도 있는 환자들인데 조금이라도 시력을 올렸기 때문에 어쨌든 임상적으로는 의미가 있었던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VR 가지고 애기들을 이용해서 게임을 하면서 시력 발달을 시키자. 이제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 VR은 다 아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VR이 사실 제가 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저도 한 10분 하면 싫어하거든요. 어지럽고 아직은. 또 아이들한테선 아직은 안전하게 그 안정성이 입증이 안 됐어요. 그래서 보고된 거에 하면 어지럽고 두통, 멀미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하면 만 9살 정도까지는 하지 말자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단순히 뿌옇게 보이는 거 말고 보여지는 상을 색감 처리를 또 다르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눈의 밸런싱을 맞추기 위해서 상을 명확하게 분리해 줄 수 있는 VR 기기를 이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이제 AR 기기인데요. 혹시 이제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나 괜찮은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더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숫자 다 선생님들 보이시죠? 예. 역시 안 보이시면 이따가 잠깐 저한테 들리시면 제가 네, 물론 이제 선천 생각이상이 있고 크게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빛을 받아들여서 후두역으로 가는데 인간이 유일하게 인지하는 파장이 가시광선, 너무 잘 아시겠지만 빨주노초 파는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딱 들어오면은 우리 눈에서 이제 막대세포랑 원뿔세포라고 하는 그 세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세포들이 이제 콘셀이라고 하는데 이 원뿔세포가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각각 흡수하는 이제 파장이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선천적으로 생맹, 색약 이런 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은 색감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색각 이상이 있고 요거는 이제 어떤 색을 못 보고 얼마만큼 못 보냐에 대해서 그레이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색각에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한 번은 제가 이제 예전에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왔는데 한 부산 어디 경주 막 어디 다 들려가지고 와서 왔던 고등학생인데요. 자기가 너무너무 공사를 가고 싶은데 공군사관학교에 사시도 약간 있고 색각 이상 있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좀 소견서 좀 잘 써주시면 안 되겠느냐 이러면서 엄마랑 같이 무릎을 꿇고 울었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규정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제가 진단서는 그냥 받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이제 소방관부터 포함해가지고 기관별로 색각이 상자를 채용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기준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 색각 이상을 판별하는 그런 검사들이 아까 제가 앞에서 딱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비슷한 색깔 속에서 어떤 숫자를 찾아내는 가성 동색표라는 검사도 있고요. 비슷한 색깔별들을 이제 순서대로 빨주노초 파남보대로 배열을 해봐라 라고 하는 색상 배열 검사, 그리고 이렇게 반원으로 돼 있어서 그 반원과 밑에 있는 원이 서로 일치하는지 보는 이런 색각경 검사, 이런 여러 가지를 검사 있는데 이 검사 결과들이 다 다릅니다. 정상인들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있어도 실생활에는 무리가 없는 분들도 있어서 이제 실생활에서 실제로 보일 때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AR 기기는 포켓몬고가 한창 이제 유행할 때 사실 증강현실이 엄청 유행을 했었고요. 다시 이제 애플이랑 여러 가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그렇고 조금씩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대 내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게 수술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쪽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만 이제 암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술할 때 절개를 할 때 이 부분에 암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절개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교육과 수술과 또 전공의 훈련에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색을 봤을 때 그분이 실제로 색각 이상자가 어느 정도 색감을 느끼고 있는지 요거를 이제 서로 증강현실로 이용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제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건 이제 시기능, 잘 보느냐, 그리고 색감을 잘 판별하느냐 이런 거고요. 눈을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쪽 눈에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총 6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눈이 두 눈이니까 12개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디 가서 나 눈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 한눈에는 눈 움직이는 근육이 6개 있고 총 12개니까 이 12개가 서로 협응하지 않는군 이라고 얘기하면 술자리에서 괜히 있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농담을 쓰는 분들은 없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 각각 담당하는 근육들이 이제 움직이는 방향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게 저희가 눈이 3차원 이미지긴 하지만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동영상이 재생이 네, 그래서 눈을 안쪽으로 돌리게 하고 또 바깥쪽으로 돌리게 해주는 이렇게 양옆에 붙어있는 근육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눈을 위아래로 움직이게. 근데 단순히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근육이 작용하면 눈이 코 쪽으로 가면서 눈이 안쪽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아래를 보게 시키면은 눈이 약간 역시 코 쪽으로 이렇게 3차원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눈이 아래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오블리크 머슬 비근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근육도 작용을 하게 되면 눈을 올리면서 약간 바깥쪽 위로 회전시키면서 이렇게 3차원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눈 움직임이 서로 3차원이라는 거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연구가 어려운 게 있게 되겠습니다. 정위라는 단어를 알아두시면 뒤에 제가 말씀드릴 게 편하실 텐데요. 올소트로피아라고 합니다. 올소포리아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눈이 어떤 물체를 똑바로 향하고 있는 상태, 이게 정상인 거고요. 이제 사시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제가 얼핏 얘기했었지만 이게 이제 눈이 안쪽으로 몰려 있거든요. 이분은
그리고 이분은 오른쪽 눈이 약간 안으로 몰리면서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다 한쪽은 똑바로 보고 있는데 다른 눈이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요거를 이제 두 눈의 정렬이 잘못된 것을 사실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3, 4개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6개월이 지났는데도 눈이 이상하다라고 하면 안과 검사를 권유를 하셔야 되고요. 거꾸로 3, 4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막 눈이 나가기도 하고 몰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초점을 안 맞추고 엄마 얼굴을 못 알아본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동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면요. 저희가 사시가 이 아이는 모르시는 분이 보셔도 이 눈이 바깥으로 나가 있네 딱 느껴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눈을 가리면 똑바로 이렇게 가운데로 옵니다. 제대로 사물을 봐야 되니까. 근데 또 힘이 빠지면 이제 이쪽 눈이 이렇게 나가 있게 되고요. 또 이런 식으로 눈이 왔다 갔다 가리면은 눈에 힘이 빠지면서 바깥으로 스르르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시가 드러나게 되겠고요. 저희가 여기 앞에 프리즘이라고 하는데 얼마만큼 눈이 돌아나가는지를 정량화시키기 위해서 이 프리즘이라는 도구를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기들뿐만 아니라 이제 갑상선 암병증이라고 하는데요. 탤런트 김기영 씨였나요? 어떤 분이 있는데 눈이 크고 튀어나오고 막 터질 듯이 동그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갑상선 암병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전신적으로 문제 생기도 하고요. 이분은 눈이 너무 커서 고도근실에서 눈알이 커가지고 아예 눈이 못 움직이는 분들도 있고 이분은 뇌출혈이 있었던 분인데 지금 정면 보고 있고 오른쪽 보라고 할 땐 잘 보시거든요. 근데 이 사진이 여기 마우스 있는 왼쪽 보세요라고 했는데 눈이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 문제 때문에 눈이 못 돌아가는 이런 사시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원인 때문에 사시가 생기는데 저희가 사시는 대부분은 그냥 근육을 뗐다 붙였다 뭐 접었다 이러면서 미케니컬하게 수술을 하는데 이 수술 양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 프리즘을 이용해서 각도를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프리즘은 빛을 굴절시키는 그런 단위가 되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가리면서 어떻게 눈이 움직이는지 어떤 사시가 있는지 이렇게 보게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각도를 이렇게 측정합니다. 아이한테 빨리 봐라 하고 장난감 틀어주고요. 눈이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지금 이제 사시각이 이제 중화가 된 거거든요. 요거를 떼면 눈이 이제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요. 장난감 소리 들리시죠? 앞에서 이제 열심히 전공이가 이제 뽀로로 마이크를 이렇게 흔들면서 각도를 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기는 수술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하기 싫대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각도를 재는 게 쉽지는 않고 최근에는 여기 사진 보자 라고 해서 눈이 돌아가는 정도를 측정을 해서 눈이 사시가 있다라는 걸 알아보는 뭐 스팟비전이라든지 이런 웰치 알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각도가 아기들이 집중을 못 해주기도 하는데요. 정상일 때도 많아요. 멀쩡하게 왔다가 졸리고 피곤하고 잠자고 싶을 때 눈이 이렇게 스르륵 나갑니다. 네, 요거를 저희가 눈을 하나로 모으는 힘을 융합이라고 하는데 이 융합을 잘 깨야지 각도를 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탁 드러나는 거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정량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눈 운동 움직임을 알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 연구는 아니고 이제 서울대에 있을 때 다른 선생님이 공대 선생님들랑 하셨던 연구인데 일정한 파장을 이제 블락을 시켜서 우리가 이제 어두운 데서 사진을 찍게 되면은 얘는 이제 이 파장을 차단시켜서 이 눈은 못 보게 되지만 카메라는 투과하게 되니까 이 눈이 어떻게 틀어져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필터 렌즈를 개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나오는 것이 이제 눈 움직임을 그럼 추적하고 정량화를 시켜보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아이 트래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거는 사실 다른 여러 가지 의대 선생님들이 많이 쓰고 있어서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카메라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서요. 이제 서로 이 안경을 쓰고 어떤 모니터나 어떤 것들을 보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제 정량화 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얘는 안경을 끼고 보는 거고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요 이제 모니터 앞에 뭐가 달려 있습니다. 카메라가.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떤 글을 읽고
보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눈을 이렇게 트래킹하면서 눈이 어떻게 움직이고 나가지는 않는지, 요건 이제 시험 영상이라서 좀 과도하게 움직이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눈 움직임을 트래킹 해주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가 눈이 틀어지는지, 어떤 사시인지, 얼마만큼 틀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글을 읽을 동안 얼마나 자주 눈이 틀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번에 발표 준비하면서 이제 찾아냈던 건데요. 이게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구글링을 해보니까, 이렇게 눈 앞에다가 센서를 달아서 안경에다가 눈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바이오 센서도 특허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다른 공대 선생님께 여쭤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하셨지만 특허는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어서, 네, 좀 고민을 했던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계속 지금 사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구상에 우리 포유류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사실 눈이 2개잖아요. 닥터 스트레인지 이번에 스포하면 안 되겠지만 눈이 3개가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눈보다는 2눈이 좋고요. 사실은 안과 의사들은 눈이 3개, 4개 있으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물론 하나의 것보다 눈이 2개인 경우는 입체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건데요. 한쪽 눈만 실명해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이제 한눈 단서라고 하는데, 어떤 사물을 봤을 때 뭐 상대적인 크기라든지 혹은 이런 깊이감, 그리고 이런 공기 대기질, 원근감 등을 통해서 얘가 가깝고 얘가 멀리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똑같은 2눈인데도 이제 고양이가 볼 수 있는 시야각, 토끼는 거의 눈이 바깥쪽에 달려 있어서 거의 360도 볼 수 있거든요. 대신 2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안 됩니다. 강아지는 이 정도, 사람은 한 이 정도 되는데요. 이 2눈으로 같이 볼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굉장한 양안시, 2눈으로 이용한 고도의 입체시가 가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눈으로 들어온 빛자극을 이제 뇌라는 곳에서 하나로 통합을 해서 딱 얘가 하나의 이미지다라고 알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양안시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얘가 눈이고 24mm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눈이고, 요게 이제 카메라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다. 그리고 요 부분이 망막 필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각각의 망막들이 서로 타고난 망막의 고유한 이제 방향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극이 되면, 이 부분은 코 쪽에 있는 사물. 요 부분이 자극이 되면, 얘는 귀 쪽에 있는 사물.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구본으로 통해서 하나의 좌표가 되는 건데요. 2눈은 항상 같은 곳을 봐야 돼서 우리가 한쪽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서로 같은 곳이 자극이 되는 것을 이제 어려운 말로 대응 망막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전공의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용어가 있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 용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이렇게 삼성 물체를 보면 이 눈은 이쪽 면을 보고 이 눈은 이쪽 면을 보지만 하나의 사물이고 얘가 입체적인 정육면체라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뇌에서 하나의 물체라고 인지되고 입체감을 느끼는 부분을 이 판눈 융합구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요. 그래서 입체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 우리가 입체시는 그런 sequence of arc로 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데 얘를 하나의 상으로 느끼게 해주느냐를 해주게 되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에 있는 물체나 이 부분에 있는 물체나 결국에는 쭉 눈으로 들어오면은 같은 면을 차지를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얘는 앞에 있고 뒤에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에서는 똑같은 상이 맺히는데 이게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가면서 입체감이 있다라는 걸 느끼고 서로 원근감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뇌로 본다는 단어를 좋아한다고 했었는데 뇌에서 그런 비주얼 프로세스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고양이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노벨상 실험 장면인데요. 고양이한테 여기다가 이제 자극을 꽂아놓고
이렇게 막대 방향으로 자극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직거리는 소리 들리시죠? 이 대각선 방향의 이면적을 자극을 하면 반응을 하고요. 지직거리면서. 근데 이 부분을 벗어나면 거의 지직거림이 줄어들고 반응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모를 통과하면서 양옆으로 움직이면 반응을 하고요. 거의 직각으로 자극을 주면 거의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실험인데 그냥 요약만 하게 되면은 이 뇌에서 각각의 자극에 담당하는 그런 분야들이 있고 얘네들의 이미지를 합쳐서 뇌에서 총합을 한다라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제 자극을 주면 이제 서로 패스웨이가 있습니다. 바이패스되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이 자극만 인지를 할 거야 라고 해서 쭉 자극을 해서 눈에서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보게 되면은 이런 자극을 담당하는 이제 영역들이 하나의 이미지를 통합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자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가 곰을 보면 이 곰 하고 딱 곰을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선들로 다양한 자극들이 뇌로 일단 들어오게 되고 이걸 통합을 해서 얘가 곰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결국에는 어떤 사람을 보면 이분은 어떤 교수님이라고 알게 되겠지만은 그 전에 어떤 교수님의 눈, 코, 입을 담당하는 엣지랑 라인을 담당하는 부분이 인지를 하고 얘네들이 하나의 2차원점 평면으로 구성을 하고 또 사물로 3차원적으로 구성을 한 다음에 이제 뇌에서 이제 저희가 인페로 템포랄 콜텍스로 가서 얘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층적으로 각각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뇌에서 통합을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보게 되면 다 쪼개가지고 걔를 일단은 단위별로 인지를 하고 결국에는 이거를 통합하는 어떤 센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바로 CNN AI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이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런 개념인데 제가 좀 쉽게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용어를 다 뺐지만 어쨌든 어떤 사물을 봤을 때 하나의 단위 면적이 이제 컨볼루션이라는 건 이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어떤 걸 인지한다는 건데 이렇게 필터가 움직이면서 하나의 커넬이 어떤 부분을 인지를 하게 되고 이제 점점 얘를 통합을 해서 이제 레이어가 합쳐지면서 이거는 어떤 거다. 홀스다 시브라라 강아지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게 되겠고요. 그래서 큰 이미지가 있을 때 이거를 단위별로 쪼개가지고 어떤 영역들을 인지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제 안과도 그렇고요. 안과 아마 다 가셔서 한 번쯤은 이제 건강검진 받아보시고 눈 사진도 아마 찍어보셨을 겁니다. 뭐 앉아 사진 찍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런 사진들을 이제 찍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 사진은 아마 다 찍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0.5초? 1초 이내로 금방 그냥 찰칵하고 찍게 되는데 요 보시는 게 요 동그란 게 시신경이고 요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망막이라고 했던 필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여기 조금 어둡게 보이는 요 부분이 이제 시력을 제일 담당하는 황반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저희가 이제 백내장뿐만 아니라 황반변성, 황반병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황반부 부분에 피가 나거나 뭐 염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거의 시력을 잃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단순히 그냥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셀카 찍듯이 사진만 딸깍 찍으면은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해주는 그런 AI 모델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고요. 러닝 이펙트가 있고 많은 이미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더 연구가 되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이런 망막 사진을 통해서 병변을 알아낼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는 아까 이제 사시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애기들 와가지고 사진 한 장 딱 찍어놓고 그리고 시자극을 차단한 다음에 눈이 돌아가게 그 다음에
또 사진을 찍고 그러면은 2번 사진 찍은 상태에서 이 아이가 샷이다. 그리고 수술을 해야 된다. 앞으로 결과가 어땠다. 이렇게 추측 알아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아직 눈 움직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좀 정량화가 어렵다는 단점은 있는데 이런 식의 AI 모델링이 딥러닝을 통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안과가 굉장히 좋은 게 저희가 다른 장기에 비해서 눈은 요게 사진을 찍어서도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지광경이라고 통해서 그냥 이렇게 렌즈를 들이대면은 바로 저희가 시신경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조물들 같은 경우는 뭐 MRI, 초음파, 엑스레이를 찍어야 되는데 눈은 그냥 단순한 하나의 돋보기 같은 막대기를 들고 환자한테 눈을 가까이 가면은 바로 이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어서 직관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미지를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연구가 조금 더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 이제 참 속상하지만 시력을 이제 발달시키고 눈을 똑바로 맞춰주고 어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력이 못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시력이 완전히 망가지고 시신경이 죽어버리면 현대의학으로는 살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조금이라도 좀 잘 볼 수 있게 도와주자라는 거에서 이제 스마트 기기, VR 기기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시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원인지라, 약시가 됐든, 백내장 혹은 녹내장, 또 황반변성, 망막박리 이런 다양한 원인 때문에 치료를 다 끝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시력이 0.3 이하가 나오거나 이렇게 시야가 좁아진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단순히 안 보이는 사람들도 이렇게 가운데가 안 보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안 보이기도 하고 또 사람 얼굴은 보이는데 주변부가 안 보이기도 하고 또 여기는 선명한데 색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다양하거든요. 단순히 시력이 안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환자 맞춤형으로 우리가 안 보이는 환자들을 도와주자라고 해서 과거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거는 그냥 안 보이니까 너 공부할 때 멀리서 이 망원경 대고 봐 라는 거였어요. 근데 애기들이 한창 외모적으로 문제를 쓸 때인데 이렇게 망원경 갖고 다니면서 학교 생활할 때 공부할 때 이 망원경을 쓰라고 하면은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돋보기. 이제 어르신들은 돋보기 이렇게 두꺼운 거 갖고 다니면서 보세요라고 하기도 하고요. 한 10년 전만 해도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런 확대경입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가까이 대서 화장을 할 때 이제 가까이 보여주게 해주는 마치 호텔에서 가까운 큰 거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보조적으로 이제 잘 안 보이는 분들은 이렇게 크게 인쇄된 것들 혹은 어떤 렌즈 등을 이용해서 눈부심을 막아주는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보조기구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거 다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큰 거 기구들을 갖고 다녀야 되고 그래서 안 그래도 안 보여서 거동이 불편하신데 이런 것들을 갖고 다니라는 게 힘들어서 조금 자연스럽고 가볍고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 가능하다면은 좀 사용하기도 쉬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VR 기기를 시행을 하게 되었고요. 요거는 이제 처음에 나왔던 그런 모델입니다. 동영상이 재생이 안 되는데요. 어떤 그림을 봤을 때 이제 VR 기기가 인식을 해줘서 상을 이제 확대를 해주는 그런 거고요. 보면은 굉장히 이거는 이제 원시적인 그런 방법인데 이제 신문을 보고 있으면은 이 신문을 서로 확대해가지고 생활을 해라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계속 우리 눈은 두 눈이고 두 눈 때문에 입체감을 느끼고 너무 좋아요라고 얘기했는데 이 보조기구는 하나로 보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어서 굉장히 회사에서는 홍보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얘가 이제 확대를 해주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분이 이런 상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버튼으로 왔다 갔다 줌인을 할 수 있고 줌아웃도 할 수도 있고 괜찮다라는 것들을 홍보했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으로 나왔던 모델이 이제 이사이트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이거는 이제 직접 저시력 환자가 유튜브에다가 본인이 너무 좋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홍보 영상을 올렸었는데 앞에 확대해줘 라고 얘기를 해주면 이제 앞으로 가서 확대를 해주고 또 뒤쪽에 있는 거 보여줘 라면 이제 뒤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조절하는 버튼으로 조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요것도
꽤 두껍거든요. 쓰면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온 게 이제 올캠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아예 얘는 이제 텍스트를 보면 텍스트 리딩도 해주고 앞에 이제 신문을 드리고 되면은 이거 읽어주면은 이제 헤드라인도 읽어주고 그리고 앞에 어떤 게 있니? 라고 물어보면은 앞에 컵도 있어요.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인지를 해주는데 그리고 페이스 리코그니션 해서 이제 아이가 엄마라는 거를 이제 얘가 인지를 해줘서 엄마니까 엄마가 앞에 있어서 이렇게 웃는 그런 홍보 영상이거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온 것이 이제 아이리스 비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황반 변성이 미국 백인들한테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 상을 확대해주는 확대경처럼 이렇게 써주자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모델이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게 비싸요. 그래서 아무리 쓰고 싶어도 저희가 한 300불 이상 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면은 그 당시에는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돼가지고, 가뜩이나 안 보이고 경제 능력이 없으신 분들한테 요거 하나 사라고 하면 부담이 돼서, 이제 기업 VR에서 요거는 이제 중앙대학교에 있는 선생님이랑 같이 연구를 했었는데, 말 그대로 루미노가 빛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빛을 주자. 그래서 리루미노라고 하는 모델을 개발을 해서, 황반 변성이 있으면 중심부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 중심부에 안 보이는 이 아이를 옆으로 옮겨줘가지고 이 아이도 볼 수 있게 요런 이미지까지 처리해줘서 여러 가지 똑같이 컬러 인버트 모드라고 해서 사물에 보이는 색감도 다르게 해주고 우리가 어떤 사물을 봤는데 이 정중앙이 안 보이니까 이 부분이 안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 환자한테는. 그러면은 이 안 보이는 부분을 이 주변부는 이제 환자분이 보이니까 주변부로 빼줘서 볼 수 있게 해주자. 이런 식의 partial vision 모드까지 해서 연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처리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한 3, 4년 전까지는 좀 핫하게 연구가 되면서 보고가 되고 있었는데 실제로 임상적으로 적용하는 거는 이 모델조차도 안 보이는 분들한테 이렇게 쓰게 하는 게 쉽지 않고 VR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은근히 무겁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라고 하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임상에 적용이 어렵고요. 앞으로 조금 더 결과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에서 이제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차후에 연구될 걸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분야고, 우리나라에서도 아산병원이나 여러 병원에서 이제 의사들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콘택트 렌즈 관련된 연구가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첨단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홀로렌즈 2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 사는데 AR 기기를 같이 증강현실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대생들 교육할 때 쓸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해외에서는 쓰고 있는데 어떤 엑스레이를 보면은 그 환자 엑스레이와 함께 옆에 정상 모델이 있어서 어떻게 비교할 수도 있고 또 심장이 있을 때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이미지만 보고 공부를 했지만 3D로 이 부분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홀로렌즈 2라는 것도 있고요. 이제 증강현실을 이용하기 위한 이런 작은 렌즈, 렌티 AR이라는 것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도 007 영화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007 영화에서 눈 깜빡깜빡 하면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원격 장치처럼 조정이 돼가지고 쫙 프린트됐던 그 시리즈 두바이였나요? 그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안과 의사들한테는 이거 영화 나온 다음에 이거는 무조건 꼭 봐라. 우리가 갈 길이다. 막 이러면서 봤었는데요. 이렇게 스마트 컨택트 렌즈라고 해서 이 렌즈를 끼게 되면은 여기서 다양한 센서들이 있어서 우리가 온도도 인지를 하게 되고 이 이미지를 분석하게 해주고 또 카메라처럼 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전송할 수도 있다라는 컨셉의 개념이 이제 스마트 컨택트 렌즈가 되겠습니다. 아마 렌즈 껴보신 선생님들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안과에서라기보다는 저희가 당뇨병 환자들이 있으면은 거의 하루에 2번씩 손가락 같은 거를 이제 바늘로 찔러가지고 혈당을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해보신 선생님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피를 내야 되니까 어쨌든 침습적이라 좀 괴롭습니다. 그리고 좀 겁나고 그래서 렌즈를 이렇게 끼게 해가지고 눈물에 있는 혈당을 감지를 해서 얘가 무선 안테나로 보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보를 전달해주자.
그리고 가능하다고 하면은 약물까지 우리다가 전달해 줄 수 있게 센서를 심어주자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글래스라고 하는데요. 이 불투명한 전극들이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조금은 임상에 적용하기 어려워서 더 연구가 되고 있고요. 아마 투명하고 유연하고 또 얇은 굵기의 금속 와이어 전극을 이용해서 하고 있어서 아마 10년 정도가 잘 지나가면 나중에는 이제 피를 검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눈물샘에 눈물로 이용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녹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망막, 각막, 뭐 백내장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말씀 안 드렸던 게 녹내장이거든요. 녹내장은 쉽게 이야기하면 24mm 정도 되는 이 눈알이 압력이 올라가지고 시신경이 눌리는 그런 질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신경이 눌려서 점점 시신경이 죽어가면서 시력 회복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만성 질환이거든요. 근데 눈에 압력을 재야 되는데 안과 가셔서 바람이 슉 나오면서 아마 안압 재보신 기억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안압을 재는데요. 이것도 역시나 매일 환자들한테서 이 검사를 하게 올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환자한테 어떠한 이렇게 센서를 달린 렌즈를 끼우고 얘가 간헐적으로 이 눈에 전해지는 압력을 측정을 해서 압력이 높으면은 안압약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보를 주는 그런 모델이고요. 이게 아마 2년 전인가 나왔던 모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스마트 컨택트 렌즈를 이용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이제 인공망막인데요. 계속 정보 전달하고 신호 주고 여러 가지 센싱을 해주는 것들이 이 앞쪽에 각막에다가 되는 문제면은 아무리 필름이 좋지 않으면 이 아무런 치료를 해도 이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필름이 맺히는 요 망막 부분에다가 우리가 이제 마치 전기 신호만 바꿔주면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전극을 눈 뒤쪽에다가 대주자라고 시작했던 게 이제 인공망막이고요. 이거는 이제 모든 환자들한테 하는 거는 아니고 아예 망막이라는 요 필름이 망가져서 아무리 빛이 와도 빛을 인지를 하지 못하는 그런 실명된 분들에게서 이제 연구가 되고 있고, 삼성병원과 아산병원에서 최근에 이제 한번 이식을 해가지고 환자가 아예 못 봤었는데 어떤 장애물이 있는 그런 통로를 다행히 인지를 해가지고 장애물을 피해가는 그런 동영상이 공개가 돼가지고 아마 이런 것들을 임상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세포 신호만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요. 얘가 어떤 사물이고 어떤 상태고 어떤 색깔인지까지는 아직은 인지를 하지 못해주고 또 잘 보이지는 못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안경도 끼워야 되고 이런 신호를 받아내는 그런 센서랑 안테나 전자기기까지 다 달고 살게 해야 돼가지고 이런 휴대성과 그리고 나중에 인체한테 이거를 정말 심어도 되느냐 이런 적합성에 대해서 아마 연구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 스마트 렌즈는 사실은 여러 회사에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지만은 아직 특출나게 연구가 되는 부분은 없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고요. 요 인공망막은 아무래도 이제 특허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환자한테 임상에서 직접 실험을 해서 적용하기는 어려운 분야여서 아마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분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약시라는 게 있고 어린아이들에게서 시력 발달을 하는 크리티컬 피리어드에 이루어지는 치료인데 이렇게 VR 기기 등을 이용해서 보이는 이미지를 다르게 해서 시력 발달을 시키는 그런 치료가 있다. 그리고 어떠한 AR 기기를 이용해서 증강현실 장치를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런 색깔 기상 있는 환자들에게서 이 환자는 색감을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채도랑 명도를 다르게 해서 이렇게 보일 수 있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것까지 프로그래밍이 된다고 하면은 색깔 기상 환자도 큰 문제 없이 사물을 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적용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삼천 쪽으로 눈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렇게 눈 움직임을 정량화시키고 또 사시라고 하는 눈이 틀어지는 질환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진단하고 치료할 때 이용을 할 수가 있고 또 눈은 유일하게 속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직관적으로 얻을 수 있는 안전사진, 눈 움직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빅데이터 AI를 이용하고 또 향후에 스마트 렌즈, 또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한 재활 인공망막 등이 연구가 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제가 있어 보이고 굉장히 10년 되면은 나올 것 같고 얘기를 했지만요. 한 분야에 하루 종일 몇십 년을 매진을 해도 연구 결과를 얻기 쉽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혼자 하면은 참 힘든데, 제가 여태까지 연구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국내 선생님들도 그렇고, 어떤 기업 선생님들도 그냥 뜬금없이 연락해가지고, 자문 구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연락해 주셔가지고 이런 연구를 해달라고 하신 적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나오고 막 좋은 풍경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나오면서 정상에서 잘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좋은 생각이나 의견 있으시면 이 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혹시 있으시면 네, 부탁드릴게요. 네. 정승관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12년 전에